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압도적인 항공 전력과 기갑 차량을 이용해 남베트남 내부의 베트공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전력차에 따라 베트공은 미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실시할 수 없었으며 단지 소수의 병력으로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게릴라전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트공이 미군보다 우위를 점했던 무기가 한 가지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RPG-7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된 RPG-7은 발사관의 무게가 6kg 정도에 불과해 휴대가 간편했고 보통은 300m, 숙련된 병사는 500m 밖의 미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러한 RPG-7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 지원 화기로 M79 유탄 발사기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장착되는 40mm 유탄은 소총이나 기관총보다 위력이 강했으며 최대 400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급한 대로 모든 전투부대에 대량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M79도 RPG-7과 비교해 위력이 25%에 불과했기 때문에 확실한 화력 대응 수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군은 미래 분대 지원 화기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실시하게 되는데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무기는 쉽게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자 미군은 일반 보병의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포스-21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각 전투 단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기존 7종의 보병용 소화기를 세 종류로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M16 소총과 M203 유탄 발사기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무기체계는 개인용 전투화기 OICW로 불렸습니다. OICW의 기본 개념은 유탄 발사기에 정밀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40mm 유탄 발사기는 사수가 개인의 감각을 이용해 목표물과의 거리를 계산하고 탄을 곡사로 발사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40mm 유탄은 보통 지면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하는 충격 신관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파편이 지면으로 흡수되어 살상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개발되는 OICW는 유탄을 직사 방식으로 발사해 사거리가 1000m에 육박하도록 하고 탄이 원하는 지점에서 공중 폭발하여 파편으로 인한 살상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998년 치열한 경쟁을 통해 AAI사와 얼라이먼트사가 최종 후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선보인 모델은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해 목표물까지의 거리 측정, 20mm 유탄의 폭발 시간 입력, 목표 지역 상공에서 공중 폭발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간 전투를 위한 광학 조준기와 야간 전투를 위한 열상 장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접전에 대비해 기존 5.56mm 소총탄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쟁 초기에는 사격 통제 장치와 탄약 기술, 총기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AAI사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결정적으로 탄을 원하는 위치에서 폭발시키는 기술을 정확하게 선보인 얼라이언트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로 선정된 얼라이언트사가 XM29라 명명된 개인용 화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미군은 9명의 분대원 중 7명에게 XM29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유탄 발사기와 소총을 결합한 새로운 개인 화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자 프랑스와 노르웨이, 호주의 방산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국가들 중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소총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북한군 분대와 비교해 부족한 화력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북한군의 군대 편제를 살펴보면 인원은 총 12명이고 보유 무기로는 73식 기관총 1정, 40mm 유탄 발사기 2정, RPG-7 1문, 저격총 1정, 80 보총 9정입니다. 반면 우리 군 분대는 병력 자원의 감소로 총 8명이며 기관총 1정, 40mm 유탄 발사기 2정, K2 소총 7정으로 객관적인 화력에 있어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할 획기적인 지원 화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하에 한국형 차기 소총을 개발하는 KNR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화기 개발에는 S&T 모티브, 사격 통계 장치는 EO 시스템, 지능형 탄환은 한화가 개발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K11이라 명명된 이 복합 소총은 미국의 XM29와 같이 20mm 유탄을 사용하며 사격 통제 장치로 인해 목표 지역에서 공중 폭발이 가능하도록 했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5.56mm 소총탄도 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K11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유탄을 정확한 지점에서 폭발시키는 것과 개인이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처음 고려되었던 방법은 시한신관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초 레이저 측정기로 거리를 확인한 후 탄의 속도를 고려해 일정 시간이 되면 신관이 폭발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원하는 지점에서의 정확한 폭발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탄에 들어가는 화약량의 미세한 차이, 날씨마다 다른 공기의 밀도로 인해 날아가는 탄의 속도에 차이가 생겨 시한신간에 동일한 시간을 입력하더라도 폭발하는 지점이 미세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대안은 탄의 회전수를 계산해 폭발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선을 통과한 탄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속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 회전할 때마다 탄이 날아가는 거리는 일정하다는 것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만일 탄의 회전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만 있다면 속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점에서 폭발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K11의 K167 20mm 유탄은 총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격 통계 장치에 정기적 신호를 받게 되고 이로써 일정한 숫자를 회전한 이후 폭발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총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5.56mm 소총의 작동 방식은 K2와 같은 가스 피스톤식이 아니라 부품이 적게 들어가는 가스 직동식으로 했으며 사격 모드도 단발과 3.4만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 사격 능력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탄의 장전 방식은 반자동식이 아닌 볼트 액션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구조가 단순해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면서도 숙련된 사수가 운영하면 연사 속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알루미늄과 티타늄, 폴리머 소재를 적절히 사용해 무게를 6kg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K11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4년 미국의 XM29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산 초과와 무게 절감 실패, 작동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유탄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유탄이 아무리 정확한 위치에서 공중 폭발한다 하더라도 20mm 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기대하는 만큼의 살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XM29의 개발은 중단되었지만 우리나라는 K11에 이미 상당한 액수의 개발 비용을 투입한 상태이고 기술적 어려움도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국방과학연구소는 K11의 개발 성공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을 개시해 전방부대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국방 기술을 따라만 가던 우리나라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개념의 무기를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K11의 사격 통제 장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2배율의 주간용 광학 조준기, 야간용 열상 조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발사되는 20mm 지능형 유탄은 500m의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형 유탄은 전장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것은 충격신관, 공중폭발, 지연신관 모두입니다. 충격신관은 일반적인 유탄처럼 충격과 동시에 폭발하는 것이고 공중폭발은 참호 안에 엄폐하고 있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 목표 지역 상공 4m 부근에서 폭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연신관은 유리창이나 문을 뚫고 들어가 건물 안에서 폭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사 모드는 간단한 스위치 조작만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공중폭발 시 20mm 유탄임에도 불구하고 화편의 숫자는 기존 40mm 유탄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안전, 단발, 점사, 폭발탄 이렇게 4가지 방식을 하나의 조정관으로 선택 가능했습니다. 총의 무게는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1.6kg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K3 기관총의 무게
6.8kg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K-21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이 총을 2018년까지 1만 5천 정 생산해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도 물량을 지급받은 전투 부대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mm 유탄 발사 시 5.56mm 소총까지 동시에 발사된다. 사격 시 송탄 불량이 되거나 놀이새가 중간에 멈추는 현상이 있었다. 6,000발의 내구성 시험 중 4,000발에서 총에 균열이 발생했다. 적의 전자전 공격 시 공중 폭발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파편 숫자와 살상 반경이 충분하지 않다. 사격 통제 장치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의 수명이 8시간에 불과하고 폭발의 위험성도 있다. 여기에 2011년과 2014년 유탄이 약실 내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수가 부상을 입게 되자 K-21의 양산은 결국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작사에서는 K-2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017년 K-21을 전면 재설계한 블록2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블록2는 기본적으로 총열 덮개와 탄창 삽입구, 사격 통제 장치를 다시 설계했으며 이를 통해 무게를 6.1kg에서 5.5kg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소형 지자기 센서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공중 폭발 시 파편이 지면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 살상연기 증대되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블록2도 비정상적인 격발 형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2019년 방위사업청은 K-21의 양산 사업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21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개발 과정에서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3명이 구속되었으며 개발 비용 환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업체 간의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K-21 사업이 중단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일선 전투부대였습니다. 당장 분대 인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 화기의 지급은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S&T 모티브는 STG-20이라는 유탄 발사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K-21에서 5.56mm 소총 부분을 제거한 것인데 그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K-21의 분량은 20mm 유탄의 발사 충격을 사격 통제 장치가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5.56mm 모듈을 제거하면 2.5kg 정도의 중량 여유가 생긴다. 여기서 생긴 여유 중량을 구조 보강에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STG-20이 정식 채용된다면 15만 발의 K167 20mm 유탄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S&T 모티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도 있었지만 20mm 유탄이 현대전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근거로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미군을 예로 들었는데 그들은 이미 20mm 유탄 개발을 포기한 지 오래이며 그 대신 84mm 칼 구스타프를 소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스웨덴이 개발한 칼 구스타프 M3는 현대 주력 전차를 파괴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그 이외에 기갑 차량이나 참호, 건물 등을 파괴하는 데는 위력이 충분하며 사거리도 1000m에 달해 일선 병사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칼 구스타프 M4는 무게를 6.6kg으로 줄여 휴대성도 높였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칼 구스타프를 정식 채용하자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한화의 차기 대전차 로켓에 대한 탐색 개발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00mm 정도의 강판, 관통력, 콘크리트로 구성된 적 벙커 파괴 1,000회 이상의 재사용 가능 10kg 이하의 중량입니다. 하지만 한화에서 시제품으로 내놓은 모델은 국방부의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방부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현재 선진국에서도 적 전차와 벙커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휴대용 로켓은 없으며 여러 번의 재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국방부에서 만족할 만한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미군처럼 칼 구스타프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면허 생산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도입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K-21 복합소총
이 무기가 등장했을 당시 우리는 세계 최초의 실전 패치, 국산 10대 명품 무기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언론은 180도 입장을 바꾸어 비난 기사를 내놓기 시작했고, 개발업체에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험 결과를 조작했으며 정부에서는 책임을 업체에게 돌리고 개발비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K11 복합 소총의 개발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만 앞으로 정부와 업체, 언론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총극을 벌이지 않길 바라며 개발 과정에서 습득된 소중한 기술과 경험은 또 다른 무기 개발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